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말이야. 그래도 몸 챙기셔야죠. 요새 안색이 영. 정말수는 대답 대신 손을 저으며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종로 3가 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소란스러웠죠.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 튀김기름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 40년 넘게 맡아온 이 냄새는 이제 그녀의 피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78살 정말순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면 턱을 까딱이며 받았죠. 말은 짧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누가 장사를 잘하는지, 누가 요새 힘든지, 어느 가게가 곧 문을 닫을지 한눈에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종로 상인의 초대 회장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좌판 하나로 시작해 건물 서너 채를 일궜죠.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여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무섭지만 공정하고 차갑지만 신용이 있는 사람. 그런 평판은 그녀가 지켜온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자산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정말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낡은 철제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층 구석 종로상인회라는 낡은 간판 밑에 있는 작은 방. 그곳이 그녀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순의 시선은 책상이 아니라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8년 전 사진이었어요. 칠순 때 아들 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장남 박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은경도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남 박재민은 카메라를 보며 의젓하게 서 있었죠. 완벽한 가족 사진.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장남 준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은경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유산과 보험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정말수는 액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이젠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죠.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건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수치심이었어요. 그 아이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은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얼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없이 일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정말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침 장사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인들,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모든 게 익숙했고 모든 게 낯설었죠. 그녀는 이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체면은 지켰어요. 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죠.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구멍,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손자들을 보지 못하는 그리움. 그 모든 게 겹겹이 쌓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자들은 잘 크고 있을까? 정말수는 중얼거렸어요. 은경이 사라질 때 데려간 두 아이. 5살, 3살이었던 그 아이들은 이제 11살, 9살이 됐을 거예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잊어버렸죠.
그저 막연한 그리움만 남아 있었어요. 차남 재미는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어요. 재미는 효자였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죠. 하지만 정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재미는 형을 미워했다는 것을, 형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그래서 형이 죽고 나서 재민이 보인 슬픔은 어딘지 모르게 얕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수는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재민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인의 회계장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고지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6년 전 그날로 가득했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의 영정 앞에서 며느리 은경은 아이들을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죠. 정말수는 그때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없어. 같이 살자. 하지만 은경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3일 뒤 은경은 사라졌습니다. 유산 정리를 하려던 변호사가 연락을 했어요. 며느님이 보험금 수령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주소지도 거짓이었고요. 정말수는 그제야 깨달았죠. 며느리가 도망쳤다는 것을, 돈을 챙겨 달아났다는 것을. 차남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만 노리고 형한테 접근한 거예요. 제가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덜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그럴 사람이었을까? 은경은 결혼 전부터 가난했어요.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았고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준호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정말수는 반대했습니다. 집안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은경이는 착해요. 저 믿어주세요. 그리고 결혼 후 5년 동안 은경은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 모든 게 가식이었을까요? 정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녀는 다시 서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정말수는 두툼한 코트 깃을 세우며 남대문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늘은 도매상과 만나 내년 임대료 협상을 해야 했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놓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골목을 지나는데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국밥 끓는 냄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쇠고기 국물에 고추기름이 섞인 냄새였죠. 정말순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어요. 골목 모퉁이, 낡은 리어카 위에 국밥 노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옆에서 한 여자가 국자를 저으며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죠.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정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억양.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노점 쪽으로 다가갔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는 더 진해졌습니다. 쇠고기 사골 국물,
거기에 고추기름을 살짝 두르고 마늘과 파를 듬뿍 넣은 국밥. 이 레시피는 정말순이 장남 준호에게만 해주던 방식이었어요. 준호는 매운 걸 못 먹어서 고추기름을 따로 빼서 조금만 넣어줬죠. 그리고 마늘은 다져서가 아니라 편으로 썰어 넣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요. 정말순은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국밥을 말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패딩, 헐어 빠진 운동화,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목덜미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모, 국밥 하나요. 손님이 주문하자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정말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은경이었어요. 6년 전 유산을 챙겨 달아났다던 그 며느리. 호화롭게 살고 있을 거라던 그 여자. 지금 여기 남대문 골목 노점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믿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죠. 얼굴은 야위었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슬프고 깊은 눈빛. 은경은 정말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국밥을 말아 손님에게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말순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다가가야 할까, 돌아서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그때 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국밥 안 드실까봐. 은경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듯. 정말순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품어온 분노, 배신감,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혼란, 의심, 그리고 죄책감.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정말순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어요. 국밥을 먹고 있던 남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여자아이. 두 아이 모두 얼굴이 야위었고 옷은 낡았으며 신발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정말순을 올려다봤어요. 순간 정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그 이마, 그 인매, 준호와 똑같았어요. 정말순은 비틀거렸습니다. 옆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 아이가 준호의 아들이구나. 은경이 재빨리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준서야, 지우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왜요? 들어가 있으라니까. 은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노점 뒤편 골판지 상자 사이로 숨었습니다. 은경은 정말순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정말순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6년 만에 듣는 그 호칭, 그 목소리. 정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죠. 내가 왜 여기 있어? 정말순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냉랭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죠. 정말순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유산은 다 어떡하고, 보험금은? 너 그 돈 들고 달아난 거 아니었어? 은경의 어깨가 떨렸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말을 해. 6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거야? 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말할 수 없다는 듯이. 정말수는 답답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은경이 정말 유산을 챙겨 달아난 거라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왜 남대문 골목에서 국밥을 팔고 있는 걸까요? 정말수는 은경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손은 돈 많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한 사람의 손이었죠. 너 돈 받았잖아. 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 어디 갔어? 유산은? 보험금은? 은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뒤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은경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돌아갔어요. 정말순도 따라 들여다봤습니다. 골판지 상자 사이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떨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울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동생을 감싸 안고 있었죠. 정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정말순은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왔죠. 한참을 걷다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며느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럼 유산은 어디 간 거지? 6년 전 준호가 죽고 난 뒤 유산 정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금과 예금, 부동산 지분 합쳐서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니 며느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님이 보험금을 수령하셨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말수는 그때 차남 재민에게 물었어요. 재민아, 형수 연락 안 와? 재민은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형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돈만 보고 형한테 접근한 거예요. 저도 의심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민은 효자였고 형을 위해 늘 애썼으니까요. 재민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본 은경의 모습은 그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은경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가져간 거지? 정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죠. 다음 날 아침 정말수는 최 기사를 불렀습니다. 최 기사는 20년 넘게 정말순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어요. 운전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때로는 정보도 캐오는 사람이었죠. 최 기사, 며느리 은경이 어디 사는지 알아봐. 네, 며느님이요? 그 사람 연락 끊긴 지 오래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알아봐. 남대문 쪽 국밥 노점에서 일하더라. 최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사흘 뒤 최 기사가 보고했습니다. 며느님은 남대문 근처 쪽방촌에 삽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고요. 아이들이랑 셋이 삽니다. 국밥 노점은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그 뒤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정말수는 말을 잃었어요. 8억을 가져간 사람이 쪽방촌에서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 산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럼 돈은?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며느님 계좌를 추적해 봤습니다. 6년 전 보험금 입금 기록이 있긴 한데요. 그 돈이 입금된 지 사흘 만에 전액 인출됐습니다. 누가?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인출 장소가 강남이었습니다. 정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은경은 강남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재민이 형수 연락처 알고 있었나? 최 기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소문으론 도련님께서 형수님 행적을 계속 추적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뭐? 6년 전 형님 장례 직후부터 도련님이 사람을 시켜 형수님을 미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관리도 도련님이 직접 하셨다고. 정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민이가? 왜? 더 알아봐. 6년 전 일을 샅샅이 뒤져. 최 기사가 나간 뒤 정말수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재민이가. 며칠 뒤 정말수는 다시 남대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지켜봤어요. 은경은 여전히 국밥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서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죠. 아이들은 노점 옆 골판지 상자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구나. 준호의 아이들이구나. 그날 오후 한 무리의 남자들이 노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구, 문신, 험악한 인상. 정말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남자들이 은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남자 하나가 냄비를 발로 찼습니다. 국물이 쏟아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죠. 엄마. 은경이 황급히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으며 노점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국자를 던지고 그릇을 깨뜨리고 리어카를 넘어뜨렸죠. 정말수는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뒤 은경은 무릎을 꿇고 앉아 쏟아진 국물을 닦았어요. 아이들은 울먹이며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은경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바닥을 닦았죠. 정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도망친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최 기사가 USB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 이거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 6년 전 녹취 파일입니다. 도련님이 형수님한테 한 말이 녹음돼 있습니다. 정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마. 형 유산 내가 관리할 거야. 은경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련님, 그건 아이들 몫인데요. 아이들 몫? 웃기지 마. 형수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 재산을 손대. 조용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줄게. 떠들면 아이들도 못 본다. 은경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제발요 아이들만은. 그럼 입 닥치고 꺼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녹음이 끝났어요. 정말수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배신감, 자괴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재민이가 이런 짓을. 정말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년 동안 믿었던 아들이 거짓말쟁이였어요. 6년 동안 미워했던 며느리가 희생자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정말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정말수는 사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어요. 최 기사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녹취 파일 속 재민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조용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줄게. 떠들면 아이들도 못 본다. 정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형의 유산을 가로채고 형수를 협박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다니.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모른 채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구나. 정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늙고 초라하고 비겁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정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최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기사, 재민이 뒷조사 계속해. 6년 동안 뭘 했는지, 돈을 어디 썼는지, 누구랑 거래했는지 전부 파헤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경이 사는 곳 주소 알려줘. 내가 직접 갈 거야. 최 기사가 주저했어요. 회장님 직접 가시는 건 내가 직접 봐야 해.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최 기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쪽방촌은 정말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좁은 골목, 곰팡이 냄새, 깨진 창문, 녹슨 철문. 이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최 기사가 안내한 방 앞에 섰습니다. 문패도 없고 초인종도 없었어요. 정말수는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은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나다. 열어라. 안에서 당황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어요. 은경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니? 은경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정말순이 안으로 들어가자 숨이 막혔습니다. 방은 2평도 채 안 돼 보였어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죠. 아이들이 침대에 앉아 정말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남자아이 준서, 여자아이 지우. 두 아이 모두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순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애들, 밥은 먹었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가 김밥 사주셨어요. 정말순은 은경을 봤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정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경아 미안하다. 은경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줬구나. 재민이 말만 믿고 너를 도둑으로 몰았어. 미안하다. 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재민이가 한 짓 다 알았어. 녹취 파일도 들었고. 은경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도련님이 다 가져갔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정말수는 은경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내가 바로잡을게. 은경은 정말순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6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순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맞아요? 정말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너희들 할머니. 그날 밤 정말수는 최 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재민이 만나자고 해.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회장님 직접 대면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 입으로 직접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재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환한 미소, 효자 같은 태도. 하지만 정말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본색을.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세요? 정말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형수 봤니?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경이. 내 형수. 남대문에서 국밥 팔고 있더라.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형 유산 다 가져갔지? 재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수는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조용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줄게. 떠들면 아이들도 못 본다.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변명하지 마. 내가 한 짓 다 알아.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만 사랑받고 저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형이 죽고 나서야 어머니가 저를 봐주셨잖아요. 정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 유산을 가로챘어? 조카들 밥줄을 끊었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형수를 협박해? 조카들을 굶겨?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해. 나가. 재민은 이를 악물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쿵 닫혔어요. 정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경이와 아이들을 지켜내야 해. 정말수는 은경과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먼저 노점 자리에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찾아와 무허가 노점은 단속 대상이라며 경고했어요. 은경은 당황했지만 정말순이 뒤에서 처리했습니다. 상인의 인맥을 동원해 자리를 지켜냈죠. 하지만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아이들 학교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급식비 체납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은경은 억울해하며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누군가 조작한 기록 때문에 해명이 어려웠습니다. 정말수는 분노했어요. 직접 학교를 찾아가 교장과 면담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급식비 내가 냅니다. 앞으로 1년치 미리 낼 테니 문제 삼지 마세요.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민원을 넣어서.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책임진다. 정말순의 위압감에 교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경의 국밥 노점에 또다시 폭력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리어카를 넘어뜨리고 냄비를 던지고 은경을 밀쳤습니다. 이 동네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지. 은경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폭력배 하나가 준서의 멱살을 잡았어요. 야, 너희 엄마한테 전해. 다음엔 애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정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손 치워. 폭력배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정말수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할멈, 누군데 끼어들어? 나, 종로 상인회 회장이야. 너희 누가 시켰어? 폭력배들이 당황했습니다. 종로 상인회 회장이라는 이름은 이 동네에선 무게가 있었어요. 그게 박재민이지? 내 아들. 폭력배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돌아가서 전해. 다시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폭력배들은 머뭇거리다 결국 물러갔습니다. 정말수는 은경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괜찮니? 은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정말수는 아이들도 안아주었어요. 준서와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최 기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도련님이 유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명세를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차명 거래였고 세금 탈루 정황도 있습니다. 정말순에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민이 형의 유산으로 건물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도박에까지 손댄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 자식이 형 돈으로 이런 짓을. 정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기사, 이 증거 들고 변호사한테 가. 재민이 재산 전부 동결시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경이 명의로 된 통장 만들어. 형 유산 정당한모 돌려줄 거야. 최 기사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도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 며칠 뒤 재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어머니, 이건 부당합니다. 제 재산을 왜 동결시키십니까? 정말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재산. 그게 내 돈이야? 형 돈이지. 법적으로 제가 상속받은 겁니다. 거짓말로 빼앗은 거지. 형수 협박해서 가로챈 거 아니야?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법적 절차를 무시하시면. 정말수는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재민의 협박 음성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증거로 고소할 거야. 사기, 횡령, 협박. 내가 한 짓 전부 밝혀질 거야.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려고요? 전 어머니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형수를 괴롭혀? 조카들을 굶겨? 넌 내 아들 자격 없어. 재민은 이를 악물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재민은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경과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어요. 재민의 반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번엔 법적 공격이었어요. 재민은 변호사를 앞세워 정말순의 재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주장하며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어요.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정말순의 모든 재산관리 권한이 박탈될 수도 있었죠. 최 기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심각합니다. 의사소견서까지 위조한 것 같습니다. 정말수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예 대놓고 덤비는구나.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은경의 노점에 보건소 직원이 나타난 겁니다. 식품위생검사라는 명목이었지만 명백히 표적 단속이었어요. 트집을 잡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은경이 울먹이며 정말순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노점 못하게 됐어요. 애들 먹일 돈이. 정말순은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당분간 내가 생활비 보낼 테니까.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 은경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수는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년 지기로 정말순의 법적 문제를 항상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말순 씨,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재민이가 법적으로 공격하면 막기 어려워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재민이의 범죄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녹취 파일만으론 부족해요. 금융 거래 내역, 증인 진술, 구체적인 횡령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찾아낼게. 다음 날부터 정말수는 6년 전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보험금 수령 기록,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어요. 재민이 은경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직후 자신의 차명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나뉘어 이동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흔적도 명확했어요. 최 기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소하면 승산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수는 망설였어요. 이걸 고소하면 재민이는 감옥에 가게 돼.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며느님과 아이들이 계속 고통받습니다. 정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건 어떤 어머니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손자들이 굶주리고 떨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말수는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책상 위엔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와 재민, 두 아들 모두 그녀가 낳고 키운 아이들이었죠.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지킬 것인가, 죽은 아들의 가족을 지킬 것인가. 정말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준호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옆에 은경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죠.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정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고소장 준비해줘. 내일 당장 접수할 거야. 며칠 뒤 재민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재민은 분노하며 정말순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를 고소하다니. 정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형수와 조카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재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어머니. 후회는 내가 해. 이제 법정에서 보자. 재민은 분노에 차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구나. 고소장이 접수되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재민은 변호사를 여러 고용에 맞섰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은경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기록, 차명 계좌로의 송금 내역, 그리고 녹취 파일까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재민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형의 유산뿐 아니라 어머니 몰래 상인의 자금까지 유용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최 기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상인의 통장에서도 돈을 빼돌렸습니다. 약 3억 원 정도. 정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자식이 어디까지 타락한 거야. 정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경과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먼저
은경의 노점을 정식 가게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한쪽 작은 점포를 매입해 은경 명의로 등록했어요. 국밥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죠. 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당연한 거야. 내 권리니까. 다음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쪽방촌에서 나와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학교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죠. 준서와 지우는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방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우리 집이에요? 정말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야. 한편 재미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검찰 조사 중에도 계속 압력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순이 먼저 움직였어요. 종로 상인회와 시장 상인들을 모두 동원해 재민의 비리를 공론화했습니다. 상인들은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회장의 아들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죠. 상인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말순이 직접 참석해 사과했어요. 여러분, 제 불찰입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을 배신했습니다.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정말순을 지지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도 제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횡령된 금액은 제가 전액 변상하겠습니다. 정말수는 자신의 건물 하나를 팔아 상인의 자금을 모두 메웠어요. 상인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미는 사기, 횡령,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의 죽음을 이용해 유산을 가로채고 형수와 조카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정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정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최 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끝났어. 판결 후 은경에게 정당한 유산이 돌아갔습니다. 약 5억 원의 돈과 부동산 지분이었어요. 은경은 그 돈으로 국밥집을 확장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은경의 국밥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물, 신선한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맛. 손님들은 입소문을 타고 계속 찾아왔어요. 국밥집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혼의 국밥. 은경이 붙인 이름이었어요. 남편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은 방과 후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준서가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국밥 맛있죠? 우리 할머니 레시피예요. 할머니. 그 말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순이 전수해준 레시피였죠. 정말순은 이제 매일 아침 국밥집을 들렀습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어느새 주방에 들어가 은경을 거들곤 했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좀 도와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고 고명을 올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6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준서가 정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작은아버지는 왜 안 와요?
정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단다.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정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장은 변함없이 분주했어요. 하지만 정말순의 마음은 이제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손자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안도한 표정,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 어느 봄날 오후 장사를 마친 은경이 정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저녁 차릴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드세요. 정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지.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오세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일 올게. 지우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참지 않았어요. 이젠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은경은 설거지를 했어요. 정말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보고 있니?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했어. 내 가족을 지켜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구나. 시장 골목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새벽이면 상인들이 나와 장사 준비를 하고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준호네 국밥을 찾는 손님들, 학교 가는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미소. 봄바람이 시장을 가로질러 불어갔습니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매일 아침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체면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세월이 흘러도 시장은 변함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용서도 있는 이야기. 정말수는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됐습니다. 손주들과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그녀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걸.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봄날의 시장은 오늘도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8배 나이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내어 바로잡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죠. 정말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용기는 언제든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로 인해 멀어진 가족이 계신가요?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